사라진 상속인. 김호안 탐정 시리즈 제4탄. 김호안은 서울 변두리 낡은 건물 3층에 작은 탐정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아침엔 싸구려 믹스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치고 점심때쯤이면 구두 다른 형사 출신 친구가 들러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오후였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중년 여인의 얼굴은 달랐다. 수척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혹시 김호안 탐정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조카가 사라졌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끊겼어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성인 실종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군요. 실종이라 오하는 눈썹을 찌푸리며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냥 연락을 피하는 건 아닐까요? 젊은 사람들은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 조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홀로 살아왔지만 늘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조카가 곧 80억 원이 넘는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어요. 순간 오한의 귀가 번쩍 열렸다. 유산. 거액의 재산이 얽힌 사건이라면 단순 실종일 리가 없었다. 조카분 성함과 나이는? 한도윤 28입니다. 사고로 부모를 잃고 혼자 지냈어요. 상속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친척들이 후견인 격으로 관리했는데 최근 들어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탐정의 직감이 오한의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돈 냄새가 진동하는 음모였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수첩을 꺼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부디 제 조카를 찾아주세요. 그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많은 아이예요. 그 순간 오한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사명감을 느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은 버려지고 가진 사람은 또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잡아먹히는 세상. 그렇기에 자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의뢰인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조카 한도윤이 혼자 살던 집이었다. 겉보기엔 흔한 청년의 자취방처럼 보였지만 김호안의 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현관문은 경찰이 한번 확인한 흔적이 있어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그마저도 허술했다. 오한은 장갑을 끼고 봉인을 조심스레 벗겼다. 경찰이 그냥 형식상 점검만 했군. 문을 열자 탁한 공기와 함께 텅 빈 정적이 흘러나왔다. 거실 테이블 위엔 반쯤 마른 커피잔, 바닥엔 급히 벗어 던진 듯한 신발 한 짝. 그 흔적만으로도 도윤이 급히 어딘가로 향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오한은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집 앞에서도 낯선 시선이 느껴진다. 오한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니야. 실제로 누군가 감시했을 가능성이 크지. 책꽂이에 꽂힌 여행 가이드북 사이에서 사용 흔적 없는 새 여권이 발견됐다. 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발급일은 불과 2달 전. 그런데 출국 기록은 없었다. 여행을 계획했으나 떠나지 못했다. 아니면 누군가 억지로 막은 건가. 책상 옆엔 법률 서류 봉투가 있었다. 그 안에는 상속 재산 관리와 관련된 친척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다. 특히 큰아버지 이름 옆에는 굵은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절대 믿지 마. 오한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 사건 단순히 조카가 사라진 게 아니군. 상속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된 거야. 그때였다.
창밖에서 찰칵하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오하는 잽싸게 창문을 열었지만 이미 검은 모자를 쓴 누군가가 골목길로 달아나고 있었다. 역시 이 집은 감시받고 있었어. 그는 급히 수첩에 적었다. 피해자는 사라지기 전 누군가의 감시를 확신. 출국 준비 흔적 있지만 실행 못함. 상속 관련 친척들 간 불신 존재. 현재까지 제3자가 현장을 감시 중. 오하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사라진 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야. 누군가가 철저히 계획한 실종극이야. 김오하는 그날 저녁 다시 피해자 한수진의 집을 찾았다. 조용한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아직 사건의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채 가족들이 각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오하는 차분하게 말하며 모두를 둘러보았다. 큰아들 한재호는 낮 동안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오한이 확보한 CCTV에서는 사건 당일 저녁 8시쯤 집 근처에서 그의 차량이 포착되었다. 회사에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왜 저녁 8시에 집 앞을 지나간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오한이 묻자 재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 그건 잠깐 들른 겁니다. 서류를 가져가야 해서요. 바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은 모호했고 결정적으로 서류를 챙겼다는 흔적은 집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 이나영은 아이들과 친정에 있었다고 했지만 그녀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은 그날 밤 9시경 피해자 집 근처에 찍혀 있었다. 친정은 동쪽인데 왜 기록은 서쪽 이 집 근처에서 남아있죠? 오한이 조용히 묻자 나영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잠깐 들렀어요. 어머니가 주신 김치를 가져가려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갔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냉장고에는 김치통 하나가 열려 있었고 며느리의 지문이 뚜렷하게 묻어 있었다. 오한은 거실 서랍에서 발견한 종이 조각 하나를 꺼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조각에는 보험금 수익자 변경이라는 글귀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 순간 긴장감이 번졌다. 수익자가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오한의 물음에 막내딸 한은주는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예, 얼마 전 제 이름에서 큰오빠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가족 간의 갈등과 재산 문제,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범인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오한은 가족들을 각각 따로 불러내 신문하기 시작했다. 사건의 열쇠는 분명 이 집안 어딘가에 있었다. 신문실에 들어온 재호는 땀을 훔치며 앉았다. 회사에 있었다고 했지만 CCTV는 그렇지 않더군요. 말했잖습니까? 잠깐 들른 거라고. 잠깐? 그런데 이상하군요.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이 8시 30분. 딱 그 시간대에 재호 씨 차량이 집 앞을 지났습니다. 오한은 차갑게 말했다. 재호는 순간 말을 잃고 눈을 굴리더니 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랑 말다툼만 했고 그냥 나왔어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살인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주진 않았다. 다만 뭔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음은 분명했다. 나영 씨 친정에 있었다는 진술은 위치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그건 김치를 가지러 왔던 겁니다. 믿어주세요. 오한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 지문 김치통에서 채취한 건데 나영 씨 것과 일치하더군요. 김치를 가지러 왔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감춘 겁니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낮게 속삭였다. 사실 어머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뭘 해도 잔소리였죠. 그래서 제가 범인처럼 보일까봐. 눈물까지 글썽였지만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보험금 수익자가 바뀐 사실 왜 숨겼습니까? 은주는 손을 떨며 말했다. 저도 몰랐어요. 우연히 문서에서 본 거예요. 큰오빠 이름으로 바뀐 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의심했죠. 그런데 어머니랑은 사이가 어땠습니까?
저요? 저는 항상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간병도 했고 집안일도 도왔어요. 은주의 눈빛은 애써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오아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간병이라는 단어에 과도하게 힘을 주는 듯 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아는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한수진 씨는 생전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본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간 세 사람 모두 시선을 피했다. 재호는 고개를 숙였고 나영은 눈물을 닦았으며 은주는 손가락을 꼭 쥐고 떨었다. 신문은 끝났지만 오한의 머릿속에는 오히려 더 많은 퍼즐 조각이 흩날렸다. 보험금 재산 분쟁, 알리바이의 허점, 그리고 숨겨진 원망. 범인은 이 안에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사건 현장인 거실은 이미 여러 차례 수색이 끝난 상태였다. 하지만 김호아는 늘 그렇듯 남들이 지나친 곳에 답이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소파 밑을 살피다가 아주 미세한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작은 약봉투에 찢어진 구석이었다. 약국 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날짜는 사망 당일 오전. 오아는 약국을 직접 찾아갔다. 한수진 씨 처방전 맞습니까? 약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수진 씨가 직접 오신 게 아니라 가족 중 한 분이 대신 왔어요. 오한의 눈빛이 번쩍였다. 누구였습니까? 아마 딸분이었을 겁니다. 젊은 여성분이었거든요. 막내딸 은주는 그날 내내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약국 기록은 그녀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오한은 곧장 은주를 불러 세밀하게 물었다. 은주 씨, 그날 약국에 가지 않았다고 했죠? 은주는 눈을 크게 뜨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오한은 약국 CCTV 캡처 사진을 책상 위에 내밀었다. 화면 속엔 마스크를 쓴 은주의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은주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저 사실은 잠깐 외출했어요. 그런데 정말 약만 타고 왔어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은주의 진술은 또 다른 의문을 불러왔다. 그녀가 가져온 약봉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리고 왜 그 사실을 감추려 했을까? 오한은 머릿속에서 조각들을 맞췄다. 피해자의 몸속에서 발견된 미량의 수면제 성분, 사라진 약봉투, 그리고 은주의 거짓 알리바이. 범인은 점점 좁혀지고 있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이제 마지막 증거 하나만 있으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오한은 이번 사건의 진짜 열쇠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을 거라 직감했다. 수진의 휴대폰은 이미 경찰이 확보해 두었지만 가족들 모두 잠금 패턴을 모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오한은 피해자의 서랍 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은주 생일날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직감적으로 그는 그 날짜를 패턴으로 입력했다. 잠금이 풀리자 화면에 숨겨진 메시지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넌 나한테 너무 부담이 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가 널 용서 못하는 건 그때 일 때문이다. 보낸 이는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하지만 뒷자리 네 자리가 은주의 휴대폰과 일치했다. 더 충격적인 건 은주가 이미 수차례 메시지를 삭제한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삭제된 대화 일부는 복원 프로그램으로 되살아났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 약은 내가 가져올게.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오한은 숨을 고르며 화면을 꺼냈다. 약 오늘 밤 마지막. 이건 단순한 돌봄 대화가 아니었다. 사전 공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다. 결정적 증거는 근처 편의점 CCTV에서 발견됐다. 사망 추정 시각 직전 은주가 편의점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익숙한 약 봉투가 들려 있었다. 오한은 이제 확신했다. 퍼즐은 거의 맞춰졌다. 남은 건 은주를 다시 신문에 숨겨진 동기를 끌어내는 일뿐이었다. 어두운 신문실,
탁자 위엔 한 잔의 미지근한 물컵과 휴대폰 복원 자료가 놓여 있었다. 은주는 손을 모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김호환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은주 씨. 오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약국에 간 사실도 숨겼고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나온 메시지도 삭제했죠.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엄마가 아프실까봐 약만 타다 준 거예요. 그 이상은. 오한은 서류를 탁 하고 책상 위에 내던졌다. 그 안에는 편의점 CCTV 캡처 사진이 있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사망 직전 약봉투를 든 채 서성이는 모습. 은주 씨, 더는 숨길 수 없어요. 은주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손끝이 떨렸고 물컵을 움켜쥔 손이 힘없이 흔들렸다. 저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마침내 그녀의 입술에서 고백이 터져나왔다. 엄마가 늘 저를 무시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언니만 예뻐하시고 저는 늘 짐 취급이었어요. 그날도 저한테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화가 나서 약에 조금 손을 댔어요. 그냥 잠깐 주무시길 바랐던 거예요. 다시는 저를 꾸짖지 못하게. 오한은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이 원한 건 영원한 잠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은주는 울먹이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약이 그렇게 강한 줄은. 그러나 오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의도와 상관없이 은주 씨는 그날 밤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은주는 마침내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았던 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상처였어요. 그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돼버릴 줄은. 신문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호환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이제 법이 심판할 겁니다. 은주가 체포되던 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경찰이 은주에게 수갑을 채우자 큰딸 혜진이 울부짖으며 붙잡았다. 동생을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은주가 엄마를 죽일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김호환은 담담히 경찰을 따라 나서는 은주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사건은 해결된 듯 보였지만 오한의 마음속에는 뭔가 걸리는 구석이 있었다. 사망한 수진의 부검 보고서를 다시 훑어보던 오한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체내 수면제 농도가 은주가 약봉투에서 건드릴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높았다는 사실이다. 은주가 혼자 꾸민 일이 아니야 혹은 다른 누군가가 마지막에 손을 댔다. 그는 다시 사건 현장을 떠올렸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반쯤 비워진 차. 경찰은 단순한 생활 흔적이라 여겼지만 오한은 직감적으로 그 차를 기억해냈다. 국과수의 재검을 의뢰한 결과 찻잔에서 희미한 지문이 나왔다. 그 지문은 놀랍게도 큰딸 혜진의 것이었다. 은주가 약을 건드린 건 맞아. 하지만 마지막에 치명적인 양을 더한 건 혜진일지도 몰라. 오한은 혜진을 조용히 불러내 물었다. 혜진 씨, 어머니가 평소 어떤 분이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당신의 지문이 마지막 차잔에 남아있는 겁니까?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는 그냥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차를 따라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오한은 깊게 숨을 고르며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군요. 은주의 분노와 혜진의 절망이 겹쳐 만든 비극이었어. 은주는 체포됐지만 진짜 공범이 드러나기 전까지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김호환은 경찰서로 돌아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실은 언제나 한 겹 더 숨어있지. 이번 사건은 아직 반만 드러난 거야.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주는 피고석에 앉아 눈을 내리깔았고 김호환은 배심원석 맞은편에서 증거 자료를 정리하며 사건의 퍼즐을 머릿속으로 맞추고 있었다. 판사가 엄숙히 선언했다.
이번 재판은 한수진 사망 사건에 대한 심리입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들었다. 저는 어머니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순간의 분노였습니다. 약을 조금 조절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엄마가 저를 무시하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배심원석에는 충격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시선이 퍼졌다. 김호아는 증거 자료를 판사에게 건넸다. 은주의 휴대폰 메시지 복원 기록, 편의점 CCTV, 약봉투, 혜진의 지문이 남은 차잔. 판사님, 사건은 단순히 은주 개인의 분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치명적 수면제 용량은 은주 혼자 만들 수 없었고 혜진 씨가 의도치 않게 관여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얽힌 감정과 실수가 이 비극을 만든 겁니다. 법정 안은 술렁이었다. 갑작스럽게 혜진이 일어섰다. 저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마지막에 약을 더 넣었습니다. 엄마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려던 마음이었지만 결과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동생 미안해요. 모든 게 제 잘못 때문이에요.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 살인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복합적 사건임을 명심합니다. 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족 간의 갈등, 상속과 사랑, 그리고 작은 실수들이 겹쳐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진실은 드러났지만 상처는 오래 남겠지. 그의 노트에는 적혀 있었다. 진실은 한 겹 더 숨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찾는 자만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 법정이 끝난 뒤 집안은 정막 속에 휩싸였다. 은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혜진은 죄책감과 함께 가족의 신뢰를 회복해야 했다. 김호아는 다시 사건 현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조사자가 아닌 마지막 퍼즐 조각을 확인하는 사람이었다. 거실에는 여전히 사건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가족들은 서로에게 조금씩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 큰아들 재호는 그간의 무관심과 숨겨진 비밀들로 가족에게 사과했다. 혜진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동생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했다. 은주는 수감 중에도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오아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사람의 심리와 행동이 사건의 핵심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약봉투에 남은 지문과 메시지, 그리고 사망 당일의 미세한 시간차. 은주와 혜진의 행동이 겹치면서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혹시 정말 아무도 모르는 다른 손길이 있었던 건 아닐까? 오아는 기록과 증거를 다시 한번 살피며 생각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인간관계 속 숨겨진 감정과 의도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사건이 끝난 뒤 김호아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연필을 굴렸다. 사람들은 종종 작은 감정의 충돌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모른다. 사랑과 분노, 질투와 후회. 이 모든 감정이 맞물리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긴다. 그는 속으로 결심했다. 앞으로도 나는 진실을 쫓을 것이다. 단순한 범죄 해결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숨겨진 이야기를 밝혀내기 위해서. 밤이 깊어도 오한의 사무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다음 의뢰를 기다렸다. 숨겨진 비밀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자만이 세상의 어둠을 조금이나마 밝힐 수 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속 김호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이번 사건이 남긴 상처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그는 또 다른 미스터리와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주는 순간적 분노와 감정의 겹침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혜진은 도와주려던 의도가 비극을 가속화했다.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사건의 배경이었으며 진실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심리적 복합 사건임을 보여줌. 김호아는 사건을 해결했지만 인간관계 속 숨겨진 미스터리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